여러분, 10년입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사내가 지킨 약속이 있습니다. 곤장이 휘두르는 관아 마당. 피투성이가 된 사내가 무릎 꿇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강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짐승이라 부릅니다. 죄목은 유괴와 감금. 10년 전 7살 계집아이를 데려가 욕보였다는 혐의였지요. 사또가 호통칩니다. 이놈, 내 죄를 인정하느냐? 강쇠는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아니, 들지 않습니다. 그저 입술을 깨물며 한 가지 생각만 되뇌지요. 그 아이만은 지켜야 한다. 그 아이만은 바로 그때입니다. 관아 문이 벌컥 열리며 한 처녀가 뛰어들어옵니다. 손에는 낡은 보따리를 들고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사또나리. 처녀의 외침이 마당을 울립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저를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저 계집이 저 보름이냐? 강쇠가 키운 그 아이. 보름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풉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화첩 한 권과 허름한 천 조각들, 그리고 하나의 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산짐승이라 불렸던 한 사내가 10년 동안 지켜낸 가장 아름다운 약속에 관한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여러분도 알게 되실 겁니다.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지를.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때는 조선 후기, 흉년과 역병이 휩쓸고 간 지리산 자락의 가난한 마을. 그곳에 강쇠라는 사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35, 곰 같은 체구에 거칠고 투박한 얼굴, 약초를 캐서 생계를 잇는 홀로 사는 약초꾼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강쇠를 두려워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의 외모를 두려워했지요. 저 사람 보기만 해도 무섭네. 꼭 산짐승 같아. 말도 거칠고 눈빛도 험악해. 사람들은 강쇠를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강쇠의 진짜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속정이 깊은 사람이었지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역병이 돌았을 때 강쇠는 험한 벼랑을 타고 올라가 귀한 약초를 캐어왔습니다. 그리고 밤새 약을 다려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나눠줬지요. 대가도 바라지 않고 감사 인사도 듣지 않은 채. 또 한 번은 호러미 집 지붕이 무너졌을 때 아무 말 없이 나무를 져다 나르며 사흘 밤낮을 고쳐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군거렸지요. 뭔가 속셈이 있겠지. 산짐승 같은 놈이 무슨 선심을. 강쇠는 그런 말들을 들어도 아무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할 뿐이었지요. 그렇게 강쇠는 외롭게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강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날이 찾아옵니다. 그해 가을, 마을의 흉년이 극심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사람들이 하나둘 굶어 죽고 어린아이들은 팔려나가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저녁, 강쇠는 장터를 지나다 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기방 포주 하나가
어린 계집아이의 손목을 잡아 끌고 가는 모습.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 흘리며. 나이는 겨우 7살. 너무 어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였지요. 강쇠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 아이는 저렇게 어린데, 저렇게 작은데. 강쇠는 포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지요. 저 아이를 얼마에 샀소? 포주가 강쇠를 흘겨봤습니다. 은 10냥이요. 왜 사려고? 10냥. 강쇠에게는 엄청난 돈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약전과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지게를 팔아야 겨우 만들 수 있는 금액이었지요. 하지만 강쇠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겠소. 강쇠의 대답에 포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담이요? 당장 은 10냥을 가져오시오. 강쇠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평생 모은 약전과 조상의 땅 문서를 꺼냈지요. 다음 날 강쇠는 은 10냥을 마련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 산짐승 같은 놈이 어린 계집을 샀다고? 분명 나쁜 마음이 있는 거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강쇠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자신의 움막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이가 잠든 뒤 강쇠는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문지방에 또렷하게 선을 그었지요. 나무 숯으로 깊고 진하게. 그리고 혼자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가 어엿한 성인이 되어 비녀를 꽂는 날까지 나는 이 아이의 아비이자 오라비로만 살 것이다. 이 선을 넘지 않겠다. 절대로. 강쇠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맹세는 그 누구보다 단단했지요. 이 아이의 이름은 보름이었습니다. 보름달처럼 환하게 살라고 강쇠가 지어준 이름이었지요. 그렇게 강쇠와 보름의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쇠는 보름을 키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성껏 보살폈습니다. 새벽이면 산에 올라 귀한 약초를 캐어오고 낮에는 그 약초를 팔아 쌀과 반찬을 마련했지요. 보름은 처음엔 강쇠를 두려워했습니다. 큰 체구와 거친 얼굴이 무서웠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보름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고. 강쇠는 보름에게 단 한 번도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손을 든 적도 없었지요. 오히려 보름이 밥을 흘리면 조용히 닦아주고, 보름이 악몽을 꾸면 밤새 방문 앞을 지켰습니다. 보름아. 강쇠가 부르는 목소리는 언제나 부드러웠습니다. 오늘은 날이 좋으니 산에 나물 캐러 가자. 보름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강쇠를 따랐지요. 강쇠는 보름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자신은 글을 잘 모르면서도 마을 서당 훈장에게 부탁해 천자문을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밤마다 촛불을 켜고 보름과 마주 앉아 한자 한자 가르쳤지요. 하늘천 땅지. 보름아, 따라해봐라. 하늘천 땅지. 보름의 맑은 목소리가 움막 안을 채웠습니다.
강쇠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보름은 총명했습니다. 금방금방 글을 익혀 1년 만에 천자문을 떼고 3년 만에 사서삼경을 읽었지요. 강쇠는 보름이 글을 읽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귀한 핏줄이다. 강쇠는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보름은 조금씩 자랐고 강쇠는 조금씩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강쇠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문지방에 그어놓은 선을 넘지 않았지요. 보름이 10살이 되었을 때 마을 안악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강쇠 말이야. 분명 나쁜 마음이 있는 거야. 아니면 왜 계집아이를 키우겠어? 강쇠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대꾸하지 않았지요. 다만 보름에게 더욱 예법을 가르쳤습니다. 보름아, 여자는 정숙해야 한다. 함부로 웃거나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항상 단정하게 몸가짐을 지켜야 한다. 강쇠는 보름에게 바느질을 가르치고 예절을 가르쳤습니다. 보름이 훗날 어엿한 여인이 되었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보름이 15이 되었을 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습니다. 이제 슬슬 본색을 드러내겠지. 저 산짐승이 언제까지 참겠어? 하지만 강쇠는 여전히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보름의 방과 자신의 공간을 철저히 분리했고 밤에는 절대 보름의 방에 가지 않았지요. 보름은 그런 강쇠를 보며 조금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나를 지키려는 거구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끝까지 나를 보호하려는 거구나. 보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강쇠를 향한 마음이 자라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보름도 그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강쇠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참고 있는지를. 그렇게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보름은 이제 17, 어엿한 처녀로 성장했지요. 얼굴은 달빛처럼 고왔고 마음씨는 보름달처럼 환했습니다. 강쇠는 보름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제 곧 이 아이를 보내야 할 때가 오는구나. 비녀를 꽂고 좋은 집안으로 시집을 보내야 하는구나. 강쇠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악마 같은 손길이 뻗쳐옵니다. 마을에는 최부자라는 악덕 지주가 있었습니다. 대대로 재산을 모아 마을의 절반을 소유한 부자였지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재산만큼이나 더러웠습니다. 최부자는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빚을 못 갚으면 딸을 빼앗아 기방에 팔았지요. 그런 최부자가 어느 날 보름을 보았습니다. 장터에서 강쇠를 따라 걷는 보름을 본 순간 최부자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저 계집아이가 누구냐? 최부자가 부하에게 물었습니다. 강쇠가 키운 보름이라는 아이입니다. 올해 17이라 합니다. 17. 최부자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 아이를 데려와라. 부하가 놀라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리, 강쇠가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그럼 강쇠를 없애면 되지.
최 부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습니다. 사실 최 부자는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기운이 빠지는 병이었지요. 무당과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무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기가 가득한 처녀를 첩으로 들이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최 부자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보름을 점 찍은 것이지요. 며칠 뒤, 최 부자의 부하들이 강쇠를 찾아왔습니다. 강쇠, 부자나리께서 내가 키운 계집아이를 첩으로 들이신다 하셨다. 당장 데려오너라. 강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요? 보름은 아직 어린아이요. 어린아이. 부하가 비웃었습니다. 17이면 충분히 혼이 날 나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그 아이를 탐하는 건가? 아니요. 강쇠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보름은 내가 딸처럼 키운 아이요. 절대 넘길 수 없소.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부하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하지만 강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곰 같은 책으로 부하들을 모두 때려 눕혔지요. 부하들은 도망치며 외쳤습니다. 두고 보자. 내 놈은 이제 끝이야. 강쇠는 숨을 헐떡이며 보름에게 달려갔습니다. 보름아. 강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이 마을에 있으면 안 된다. 어디든 멀리 도망가야 한다. 하지만 보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습니다. 저는 아버님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보름아, 아버님이 저를 지켜주셨듯이 이제는 제가 아버님을 지킬 차례입니다. 보름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최 부자는 관아에 고발장을 넣었습니다. 강쇠가 10년 전 7살 계집아이를 유괴해 10년간 감금하고 욕보였다는 내용이었지요. 관아의 사또는 최 부자의 뇌물을 받고 즉시 포졸들을 보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포졸들이 강쇠의 움막을 포위했습니다. 강쇠, 내 놈을 유괴와 감금 혐의로 체포한다. 강쇠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저항하면 보름이 다칠 수 있었으니까요. 강쇠는 조용히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보름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에요.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꺼져라. 포졸이 보름을 밀쳤습니다. 보름은 땅에 넘어지며 강쇠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쇠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지요. 걱정하지 마라. 아비가 다 해결할 테니. 하지만 보름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강쇠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강쇠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앞에서 죄인으로 무릎 꿇었지요. 관아 마당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모두들 구경하러 온 것이지요. 산짐승 강쇠가 드디어 잡혔다며 사또가 나타났습니다. 최 부자의 뇌물을 받은 탐욕스러운 관리였지요. 이놈 강쇠. 사또의 호통이 마당을 울렸습니다. 내 놈이 10년 전 7살 어린아이를 유괴하여 10년간 감금하고 욕보였다는 게 사실이냐? 강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보름을 기방에서 구해 딸처럼 키웠을 뿐입니다. 거짓말. 최 부자가 나섰습니다. 내 놈이 어린아이를 샀다는 건 마을 사람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건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함이었소. 구하기 위함?
최 부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왜 혼자 키웠느냐? 왜 관아에 신고하지 않았느냐? 분명 나쁜 마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냐? 아닙니다. 강쇠가 외쳤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정결하게 키웠습니다. 단 한 번도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누가 믿겠느냐? 최 부자가 손뼉을 쳤습니다. 증인들을 데려오너라. 문이 열리며 마을 사람 몇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최 부자의 뇌물을 받은 자들이었지요. 첫 번째 증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밤마다 강쇠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분명 그 계집아이를 욕보이는 소리였습니다. 거짓말이요. 강쇠가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증인이 말했습니다. 강쇠는 그 아이를 절대 밖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감금한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 증인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항상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분명 학대를 당한 것입니다. 모두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증인들의 말만 믿었지요. 보아하니 내 놈의 죄가 명백하구나. 사또가 형틀을 가리켰습니다. 곤장 50대를 치고 유배를 보내도록. 아닙니다. 강쇠가 외쳤습니다. 저는 정말로 죄가 없습니다. 닥쳐라. 사또가 호통쳤습니다. 당장 형을 집행하라. 포졸들이 강쇠를 형틀에 묶었습니다. 곤장이 들어올려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첫 번째 곤장이 내려치려는 순간 잠깐 한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보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따리를 들고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사또나리. 보름이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보름이 관아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계집이 저 보름이냐? 강쇠가 키운 그 아이. 사또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보름이냐? 예, 그렇습니다. 보름이 무릎 꿇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또나리,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 사람은 절대 죄가 없습니다. 사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그걸 어찌 증명하겠느냐? 보름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낡은 화첩 한 권, 천자문부터 시작해 사서삼경까지 빼곡히 적힌 공부 노트였지요. 이것이 증거입니다. 보름이 화첩을 들어보였습니다. 10년 동안 이 사람은 저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하늘 천, 땅지부터 시작해 맹자와 논어까지 밤마다 촛불을 켜고 한자 한자 가르쳐 주셨습니다. 보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저를 욕보이려 했다면 왜 이런 것을 가르쳤겠습니까? 사또가 화첩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 한 장 넘겨봤지요. 정말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부터 점점 정갈해지는 필체까지 1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또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최 부자가 나섰습니다. 그건 증거가 안 됩니다. 그를 가르친 것과 욕보인 것은 별개입니다. 최 부자의 외침에 보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보름이 보따리에서 하얀 비단천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처녀의 정조를 증명하는 혼례 때 쓰는 천이었습니다. 보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천은 제 어미께서 돌아가시며 주신 것입니다. 언젠가 혼인할 때 지참하라고 하셨지요. 10년 동안 저는 이 천을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이 천은 여전히 깨끗합니다. 보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쇠나리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방문을 넘은 적이 없습니다. 밤마다 문지방에 그어진 선 너머에서 저를 지켜주셨을 뿐입니다. 보름이 마을 안악들을 돌아봤습니다. 마을의 어른 되시는 어미님들, 제가 거짓을 말하는지 이 몸을 보시고 판단해 주십시오. 보름의 간절한 호소에 마을의 연장자 안악 몇이 나섰습니다. 그들은 보름을 별실로 데리고 가 몸을 확인했습니다. 관아마당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강쇠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름아, 강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한참 뒤 안악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또에게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이 아이는 정결합니다. 단 한 점의 흠도 없습니다. 관아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정말이냐? 10년을 한 집에 살았는데? 그럼 강쇠는 정말로. 사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 부자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요. 하지만 보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증거를 꺼냈지요. 낡은 천 조각들, 약지꺼기가 묻은 천들이었습니다. 이것은 10년 동안 강쇠나리께서 저를 위해 다려주신 약의 흔적입니다. 보름이 천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제가 아플 때마다 밤새 약을 다려주셨습니다. 제가 배고플 때마다 당신의 몫을 덜어주셨습니다. 제가 추울 때마다 당신의 옷을 벗어주셨습니다. 보름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제게 아버지였습니다. 오랍이었습니다. 스승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저를 탐한 적이 없습니다. 보름이 강쇠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동안 문지방의 선을 긋고 그 선을 지키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끝까지 저를 보호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을 죄인이라 하신다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보름의 외침이 관아마당을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쇠, 예. 내가 그 아이를 샀을 때 나이가 얼마였느냐? 35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45입니다.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이로구나. 10년 동안 내가 그 아이를 보호했다는 게 사실이냐? 예. 그렇습니다. 왜 그랬느냐? 강쇠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불쌍해서였습니다. 강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살밖에 안 된 아이가 기방에 팔려가는 걸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샀느냐? 예. 그럼 왜 혼자 키웠느냐? 왜 어디 맡기지 않았느냐? 강쇠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맡길 곳이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강쇠의 목소리가 진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귀한 핏줄이라는 걸. 사또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강쇠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아이의 어미가 죽기 전 제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선비 가문의 며느리였으나 최 부자의 탐욕 때문에 집안이 멸문지화를 당했다고. 관아마당이 술렁였습니다. 최 부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강쇠가 계속 말했습니다. 보름이는 그 선비 가문의 마지막 핏줄입니다. 저는 그 가문의 은혜를 입은 종의 아들입니다. 주인집 아가씨를 어찌 함부로 대할 수 있겠습니까? 강쇠의 고백에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10년 동안 강쇠가 보름을 키운 이유는 단순한 연정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에 대한 충심이었던 것이지요. 사또가 최 부자를 쏘아봤습니다. 최 부자, 내가 멸문시킨 선비 가문이 어느 가문이냐? 최 부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또가 호통쳤습니다. 포졸들, 최 부자를 당장 잡아들여라. 무고죄와 살인죄로 최 부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또나리, 저는 죄가 없습니다. 닥쳐라. 사또의 호통에 최 부자는 끌려갔습니다. 관아마당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강쇠의 포승줄이 풀렸습니다. 사또가 말했습니다. 강쇠, 내 충심과 인내에 감복했노라. 이제부터 보름의 가문을 복권시키겠다. 그리고 최 부자의 재산을 몰수하여 보름에게 돌려주겠노라. 강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또나리. 사또가 보름을 바라봤습니다. 보름, 내 가문은 이제 복권되었다. 서울로 올라가 귀한 아가씨로 살 수 있다. 보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사또나리, 감사하지만 저는 서울로 가지 않겠습니다. 뭐라고? 사또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보름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강쇠나리 곁에 있겠습니다. 보름이 강쇠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저를 업어주셨던 그 넓은 등이 제가 평생 머물 곳입니다. 강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보름아, 그러지 마라. 너는 이제 귀한 몸이다. 나 같은 천한 놈 곁에. 아닙니다. 보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은 천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분입니다. 보름이 강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10년 동안 문지방의 선을 지키며 저를 보호해 주신 분. 이제는 제가 그 선을 지울 차례입니다. 보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쇠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보름아, 정말 괜찮겠느냐? 나는 늙고 투박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보름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은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을 가지셨습니다. 진심과 인내를.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한 눈빛이었습니다. 사또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두 사람의 혼례를 허락하겠노라. 관아마당은 박수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축복했습니다. 강쇠와 보름을, 10년의 약속을 지킨 두 사람을. 며칠 뒤, 혼례가 치러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예전에 강쇠를 손가락질하던 이들도 이제는 고개를 숙이며 축하해 주었지요. 강쇠는 혼례복을 입고 보름을 기다렸습니다. 보름이 나타났습니다. 붉은 혼례복을 입고 머리에 비녀를 꽂은 모습. 강쇠는 숨이 멎을 듯 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보람이 이런 것이구나. 혼례가 끝난 뒤 강쇠와 보름은 새로 지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최부자의 재산으로 작지만 아늑한 집을 마련했지요. 집 앞에서 강쇠가 보름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은 새꽃신 한 켤레였습니다. 10년 전 내가 약속했지. 내가 비녀를 꽂는 날 진짜 꽃신을 신겨주겠다고. 보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셨군요. 잊은 적이 없다. 강쇠가 무릎 꿇고 보름에게 꽃신을 신겨주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보름은 꽃신을 신고 강쇠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10년 동안 저를 지켜주셔서 나야말로 고맙다. 내 인생에 빛이 되어줘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지방을 넘는 순간 강쇠가 멈춰 섰습니다. 예전에 그었던 선, 10년 동안 넘지 않았던 그 선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보름이 그 선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이 선을 지울 수 있겠지요? 강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는 두 사람은 함께 그 선을 지웠습니다. 10년의 약속이 이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저물었습니다. 지리산의 노을이 붉게 물들었지요. 강쇠와 보름은 마당에 나란히 서서 그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보름이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는 날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강쇠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뭐라 부르면 되겠느냐? 보름도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라고 불러주세요. 10년을 기다린 그 말을 강쇠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그 한마디에 보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의 인내 끝에 마침내 이루어진 사랑.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끝까지 지켜낸 약속. 그것이 바로 강쇠와 보름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강쇠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보름이 어엿한 여인이 되기를. 그 10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마음속의 약속을 지켰지요. 왜였을까요? 왜 강쇠는 그렇게까지 참을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간단합니다. 진짜 사랑은 탐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쇠는 보름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욕망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름을 위해 자신의 마음을 억눌렀지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빨리 얻으려 합니다. 사랑도, 관계도,
모든 것을. 하지만 말입니다. 진짜 소중한 것은 기다림 끝에 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강쇠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보름은 강쇠 곁에 남았고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강쇠를 산짐승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강쇠는 누구보다 인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지키고 도리를 지키며 끝까지 사람됨을 잃지 않은 사람. 그것이 바로 강쇠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작은 울림을 남기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면 이 이야기를 떠올려 주시길 바랍니다. 진짜 사랑은 기다릴 줄 아는 것, 탐하지 않을 줄 아는 것, 그리고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 강쇠와 보름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